겨울 K2는 얼음 지옥이 됩니다. 바람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로 이곳 8200m의 치명적인 병목 지대에서 엘리트 등반가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 존 스노리, 후안 파블로, 모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비밀은 영원히 정상에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플라스틱 샌들 차림으로 시작한 평범한 포터가 등반계의 전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가 집이라 여겼던 산이 그를 영원히 삼켰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게 선택당합니다. 땅이 하늘을 만나는 곳에서 태어나죠. 무하마드 알리는 카라코람의 거대한 산들 사이에 숨겨진 마을 사드파라에서 태어납니다. 이곳에서는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이곳 남자들은 운방군, 포터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탐험대의 짐만이 아니라 이 산 자체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살아왔죠. 이곳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기본적인 의료조차 없는 환경은 어떤 병이라도 사형 선고로 만듭니다. 모두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알리의 가족에겐 이 가혹한 현실이 특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막내로 어른이 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논밭에서 일하고 가축을 돌보며 노동의 대가를 배웠죠. 맨몸으로 보낸 매일은 그의 몸과 정신을 단련시켰습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알리의 마음속엔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맞서 그는 관습을 깨고 스카르두의 칼리지를 졸업하며 정식 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이미 8000m 산맥의 베이스 캠프로 향할 운명이었던 사드파라 출신 청년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힘은 강의실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축구장에서 사람들은 그를 발티스탄의 호나우두라고 불렀습니다. 정교한 기술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돌진과 엄청난 육체적 힘 때문이었죠. 이 힘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스스로 그 힘을 찾아내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19살, 무하마드 알리는 결혼합니다. 그의 배우자는 이웃 마을 출신의 파티마입니다. 이건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삼촌이 주선한 전통에 따른 결합이었죠. 에너지와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에게 이것은 오직 하나,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가장이었고 그의 어깨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곧 가족은 커졌고 이 새로운 국면은 기쁨뿐 아니라 냉정한 계산을 가져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먹여 살리던 작은 논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확은 보잘것없어 보였고 미래는 불투명했죠. 매일은 생존을 위한 조용한 투쟁으로 변했고 알리는 그의 졸업장과 축구 승리가 빈 창고를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길은 남아 돌투성이 땅을 경작하며 자연의 자비를 바라고 그를 발티스탄의 호나우두로 만든 그 불꽃을 서서히 끄는 길. 다른 길은 떠나는 길. 항상 그의 삶을 지켜봐 온 정상을 바라보는 길. 외국인들이 영광을, 현지 남자들이 생계를 찾는 그곳으로.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땅을 떠나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가족의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었죠. 그는 힘든 일을 위해 만들어진 자기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의 힘은 여기가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걸. 그의 경기장은 축구장이 아니라 8000m 본구리의 얼음 경사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농장을 떠나 탐험대 업계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는 포터가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탐험대의 강철 같은 척추입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고 로프를 설치하고 수십 킬로그램의 장비, 음식, 산소통을 짊어집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어떤 깃발도 정상에 휘날리지 못했을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의 등반가들에게 그는 팀의 일부일 뿐 조용하고 끈질긴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육체적 힘뿐 아니라 칼리지에서 얻은 지성과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남의 짐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고 관찰하고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빙하 위에 한 걸음, 오른 높이 한 미터 모두가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다른 이들의 꿈을 짊어지면서 그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대 초 그의 경력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로우 얼티튜드 포터였죠. 그의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정상 정복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산의 베이스 캠프, 상기슬까지 짐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상상해보세요. 발토로 빙하입니다. 이곳은 매끄러운 얼음 경기장이 아니라 얼음과 바위, 숨겨진 크레바스가 무질서하게 쌓인 곳입니다. 얼어붙은 시간의 강 길이 63km. 그리고 이 빙하 위 햇빛에 반짝이는 세락들 사이를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그의 발엔 특수 등반화나 아이젠이 아닙니다. 가느다란 플라스틱 샌들, 마을에서 신는 그런 평범한 샌들입니다. 이것이 샌들 시대입니다. 훗날 그의 인생 이 시기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는 다른 이들의 기록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군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빙하 위에서 두 세계의 격차는 육체적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저쪽엔 고객인 서양 등반가들이 걸어갑니다. 그들은 바람과 습기를 막아주는 화려한 멤브레인 옷을 입고 있죠. 그들의 신발은 기술의 경이, 배낭은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며 손엔 가벼운 카본 폴, 마치 다른 행성의 탐사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알리가 있습니다. 그의 옷은 지난 탐험대원들이 남긴 낡은 물건들입니다. 해진 플리스 재킷, 바램 바지, 그리고 얼음 왕국에서 조소처럼 보이는 그 샌들. 그는 등에 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의 배낭보다 2배, 어쩌면 3배나 무거운 짐을요. 이 대비 속에 당시 카라코람 등반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성을 위해, 다른 이는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샌들을 신고 날카로운 얼음과 차가운 바위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련입니다. 추위가 몸속으로 스며들어 힘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알리는 걸어갑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 기억하고, 배웁니다. 수년간 논밭에서 일하며 단련된 그의 몸은 그의 주된 도구, 그의 유일한 하이테크 장비가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이 이를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그는 그저 무언의 운반군 군중 속 한 얼굴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도 그의 이야기도 모릅니다. 그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이 무명과 고난 속에서 더 위대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이건 가혹한 생존 학교입니다. 여기서 등록금은 고통과 동상이죠. 그리고 알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길을 위로 열어갑니다. 그는 4년 동안 빙하를 걸었고 이 가혹한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을 새로운 장으로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2004년 한국 탐험대가 살인산, 세계에서 2번째로 높고 첫 번째로 어려운 산 K2에 모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운반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이 얼티튜드 포터, HAP였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더 이상 베이스 캠프까지의 산책이 아닙니다. 이건 데스존에서의 일, 공기가 희박해 숨이 막히고 추위가 움직임을 얼어붙게 하는 그곳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채용됩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가 수년간의 힘든 일로 꺾이지 않은 눈빛의 불꽃을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요. 하지만 알리는 기회를 얻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진짜 장비를 받습니다. 헌옷이 아닌 전문적인 장비들, 따뜻한 패딩 점프수트, 하이얼티 구두, 아이젠, 아이스 X. 그는 이 물건들을 옷이 아니라 갑옷처럼 바라봅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단순히 나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루트를 개척하고 길 로프를 설치하고 숨이 가빠지는 높은 고도에 캠프를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라코람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도에 적응한 알리의 신체는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경험 많은 등반아들이 숨이 차고 고산병으로 고통받는 곳에서 그는 거의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체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겨우 한 번 오르내리는 동안 그는 캠프 사이를 짐을 지고 2-3번 왕복할 수 있었죠. 그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작업자가 아닌 진정한 탈리스맨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짐꾼이 아니에요. 등반가 팀의 일원이 된 거죠. 그는 등반가들이 경로를 계획하고 장비를 다루며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모든 지식을 흡수하죠. 대학에서 갈고 닦은 호기심 많은 그의 머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합니다. 그는 산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맞서야 할 상대이자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의 가슴 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열정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걸 위해 태어났음을 깨닫죠. 다른 사람의 짐을 산기슭까지 나르는 게 아니라 정상에 서기 위해서요. 산은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그의 소명이자 운명이 되죠.
K2에서 보낸 이번 시즌은 샌드를 쉬는 짐꾼을 진정한 고산 등반가로 변모시킵니다. 이 열정은 분출구를 찾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2006년 독일의 아미칼 알핀 원정대가 높이 8,035m의 빛나는 벽 가셰르부름2에 오르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고산 짐꾼을 찾고 있었고 알리의 명성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는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했던 한국 원정대와는 달리 여기선 조건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장비를 챙겨와야 했죠. 유럽인들에게는 당연한 관행이지만 알리에게는 거의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새 장비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그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는 스카르두의 중고 장비 시장으로 향합니다. 반짝이는 아웃도어 매장이 아니라 등반가들이 오래된 장비를 파는 어수선한 벼룩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는 평생 모은 모든 돈을 털어 낡은 다운 점프수트, 오래된 등산화, 손잡이가 닳아버린 아이스 X를 삽니다. 그의 집은 작업장으로 변모하죠. 등유 램프 불빛 아래 그는 밤새워 다운 점프수트의 구멍을 꿰매고 등산화의 갈라진 부분을 덧대고 아이젠을 갈았습니다. 매 한 땀, 망치의 매질 하나하나가 운명에 대한 저항의 행위였죠. 그는 최고의 장비를 살 수는 없었지만 가진 것이라도 믿음직하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의 장비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등반 기록이 얽힌 모자이크와 같았어요. 그는 이 낡은 것들에 새로운 생명, 자신만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단순한 원정대원이 아니라 스스로 갑옷을 단조한 전사처럼 원정에 나섭니다. 독일 팀에게 그는 그저 현지 가이드일 뿐이었죠. 그들은 그의 낡고 기워붙인 장비를 보고 아마도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는 말과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알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죠. 그는 단순히 짐을 지지 않았어요. 앞장서 길을 내고 로프를 확보하며 이끌었습니다. 산에 대한 그의 직관적인 이해력, 놀라운 체력,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그리고 나서는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가셰르부름2 정상에 섭니다. 8,035m. 그는 세계의 지붕 위에 낡고 기워붙인 점프수트를 입고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카라코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진정한 정상이자 첫 번째 8,000m 본굴이었죠. 이 순간에는 단순한 등반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일인들에게가 아니라 세상 전체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증명해 보인 거예요. 샌들로 빙하를 걸었던 사드파라 출신의 청년이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짐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 등반가가 된 거죠. 가셰르부름2 정상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 신호였습니다. 8,000m 고지에서 깨어난 그 갈증은 이제 달래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는 그것이 우연이나 끈기 있는 청년의 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경외심에 빠뜨리는 끈기로 증명하기 시작하죠. 2008년 그는 낭가 파르바트에 올랐습니다. 벌거벗은 산이라 불리는 지구상 가장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본구리 중 하나로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산을요. 그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부족했죠. 2005년 그는 돌아와 다시 그 정상에 섭니다. 2년 사이에 이 괴물을 2번 정복하다니 이건 더 이상 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는 이 산들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이스 캠프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 그는 8,000m 본구리 컬렉션을 계속 쌓아가며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산의 이웃인 가셰르부름 1에도 성공적으로 올랐습니다. 2012년 그는 브로드피크를 공격해 8,011m 높이의 프리슈미트에 도달했죠. 그리고 세계의 거대한 등방에는 그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파키스탄 출신 강한 청년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직하고 경험 많은 고산 등반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등반계 엘리트들은 그를 조력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하죠. 살아있는 전설인 시몬의 모로 같은 이름이 그의 이름과 나란히 언급될 때 더 이상 고객과 짐꾼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맥락에서였습니다. 산 위에서 그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점점 더 고객의 뒤가 아닌 앞에 서게 되죠. 그는 로프 팀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첫 발로 언터치드 설원을 밟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는 얼음을 읽고
아이스폴을 가로지르는 안전한 길을 찾으며 원정대 모든 구성원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산에서 태어나고 수년간의 등반으로 갈고 닦은 그의 직감은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략가입니다. 기워붙인 점프수트를 입은 바로 그 청년이 이제 세계적인 등반 스타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수직으로 정복한 수킬로미터의 길로 단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과 경험, 그리고 놀라운 의지가 한 점에 모여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점은 바로 겨울의 난가 파르바트였어요. 등반계에서 이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2016년까지 지구상에는 아직 겨울에 오른 사람이 없는 8,000m 본구리가 단 2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난가 파르바트였죠. 31번의 원정대가 이를 시도했습니다. 31번의 세계 최강 등반가들로 구성된 팀이 패배했어요. 겨울의 산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제트기처럼 빠른 폭풍우는 사람을 깃털처럼 산사태로 날려버릴 수 있죠. 이건 단순한 등반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 드림팀이 뛰어듭니다. 겨울 등반의 왕, 이탈리아의 시모네 모로, 이 산에 집착하는 스페인의 알렉스 치콘,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 그는 이 팀에서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에요. 그는 산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는 여름철 산의 성격, 크레바스와 협곡을 알고 있죠. 이제 그는 산의 겨울 영혼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들은 킨스호퍼 루트를 선택합니다. 클래식한 경로이지만 겨울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수직의 함정으로 변하죠. 한 걸음 한 걸음이 투쟁입니다. 두꺼운 장갑을 뚫고 아이스 X의 금속이 손을 태워요. 숨은 순식간에 마스크의 얼음가루로 변합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에요. 자연과의 그리고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이 드라마의 피날레는 2016년 2월 26일에 펼쳐집니다. 4명의 등반가가 최후의 캠프에서 정상 공격을 시작합니다. 세 남자와 함께 이탈리아의 타마라 룽고도 동행했죠. 그들은 느리게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고도는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추위는 근육을 얼어붙게 해요. 그리고 정상이 코앞 고작 100m 남았을 때 고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타마라가 멈춥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극한에 달했음을 느낍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녀는 인생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고 돌아섭니다. 세 남자는 길을 계속합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모금의 뜨거운 차를 나누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요. 정상입니다. 그들은 겨울 난가 파르바트의 최정상에 섰습니다. 시모네 모로, 알렉스 치콘,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죠. 알리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는 겨울의 8,000m 본구리에 오른 첫 번째 파키스탄인이 되었어요. 샌들로 여정을 시작한 사드파라 출신 청년이 난공불락의 겨울 요새를 정복한 거죠. 정상에서의 하산은 엄청난 명성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언론은 역사적인 등반을 크게 보도했어요.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 시모네 모로는 전설이 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리는 난가 파르바트의 텐징입니다. 그는 알리를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시 힐러리와 함께 선 텐징 노르게이에 비유했죠. 이것이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는 파키스탄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어요. 마치 왕처럼 환영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죠. 그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자기 땅의 산을 정복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받아야 할 영광적인 승리처럼 보였죠.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져야 했어요. 후원사들, 계약들, 경제적 안정감, 이 모든 것이 눈사태처럼 그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지만 현실은 더 평범하고 훨씬 냉혹했어요. 명성은 있는데 돈은 없었죠.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고향 사드파라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큰 장비 회사들과의 계약도 없었고 국가로부터 꾸준한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원정을 통해 얻는 그의 수익은 유럽 동료들이 받는 것에 비하면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에 불과했죠. 그래서 겨울 난가 파르바트를 정복한 영웅은 비가 샌다는 초라한 자기 집 지붕 위에 서서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가축을 돌보러 나갔습니다. 세계의 정상과 일상의 문제 사이에 이 대조는 엄청났죠. 그는 산 위에서는 왕이 될 수 있지만 골짜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친구와 가족들은 쓴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알리에게 제대로 된 자금만 지원해주면 그는 8,000m 본굴이 14곳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복할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의 체력, 경험, 직감, 이것들은 유일무이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고산 등반은 단순히 힘과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액의 자금이 따릅니다. 8,000m 본굴이 원정 한 번에는 수만 달러가 들어가죠. 허가권, 장비, 산소, 물류까지. 알리에게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에게 매번 새로운 등반은 신체적 시험일 뿐만 아니라 필사적인 자금 조달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미 등반 역사에 황금 글자로 새겨졌음에도 끊임없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샌들을 신고 빙하를 걸었던 사람을 재정적 어려움이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타고난 일을 계속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다른 원정대에 합류했고 매번 자신의 존재가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2018년은 또 다른 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월 히말라야의 한겨울. 그는 네팔로 향해 에베레스트의 반항적인 딸이라 불리는 기술적으로 난이도 높은 7,161m 본구리 푸모리를 오르기로 했어요. 이런 본구리를 겨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세계적 수준의 업적입니다. 그는 마치 주요 행사 전 워밍업하듯 해냈죠. 같은 해 여름 그는 고향 카라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는 K2였어요. 그가 한때 한국인들을 위해 짐을 나르며 고산 등반 경력을 시작했던 바로 그 산. 이제 그는 조력자가 아닌 리더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 정상에 섰습니다. 그는 제자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미완의 과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이 찾아왔고 이 해는 정말 화려한 성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돈 없이 놓친 시간을 모두 만회하려는 듯한 속도였죠. 그의 템포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시즌 동안 8,000m 본구리 3곳을 정복했습니다. 먼저 에베레스트 바로 옆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본구리 로체를 올랐고 이어 네팔의 영혼의 산 마나슬루를 정복했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세계 5번째 높이의 마칼루에서 수십 명의 다른 등반가들을 위한 경로를 준비하며 선두 로프팀을 이끄는 작업까지 해냈죠. 이건 힘, 지구력, 다재다능함의 경이로운 과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카라코람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히말라야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고도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끌 수도, 길을 닦을 수도, 팀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세계 최정상급 고산 등반가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그는 후원사의 100만 달러 덕분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도 이룬 거예요. 그의 원동력은 순수한 산에 대한 열정과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는 누군가 정상까지 계단을 놓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직접 얼음 경사면에 디딤돌을 파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었죠. 화려한 2019년 시즌 이후 수평선에는 하나의 마지막 위대한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열망하던 겨울의 K2였죠. 이건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고산 등반의 성배 같은 존재입니다. 겨울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을 맞이한 적이 없는 유일한 8,000m 본굴이었죠. 수십 개의 원정대가 실패했어요. 겨울 K2의 기상 조건은 다른 행성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시속 200km의 바람과 영하 60도의 기온이 평범한 일이죠. 산은 수직의 얼음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K2를 고향산처럼 여기는 알리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겨울 K2 산록에는 전례 없이 많은 등반가들이 모였어요. 세계의 모든 전개들이 여기 있었죠. 알리는 아이슬란드인 존 스노리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6일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니르말 푸르자가 이끄는 10명의 네팔 셰르파 팀이 믿기 어려운 일을 해냈죠. 그들이 정상에 올랐어요. 그들이 가장 큰 상을 가져간 거예요. 첫 등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원정대에게 이것은 철수의 신호였죠. 게임은 끝났고 역사는 쓰여졌어요. 등반가들은 캠프를 철수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아니었죠. 그에게 이건 기록을 위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이건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산을 바라보며 떠날 수 없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등정은 훌륭하지만 파키스탄의 국기는 아직 겨울 K2 정상에 개양된 적이 없소. 이 말에 그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었죠. 이건 명성을 좇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산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그는
원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지만 매우 강력한 팀을 모았죠. 그의 친구 아이슬란드인 존 스노리와 칠레 후안 파블로 모르가 함께했고, 또한 그의 아들 사지드 사드파라,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젊고 강한 등반가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했어요. 그들은 보조산소 없이 등정하겠다고 했죠. 겨울에 산소 없이 K2를 오르는 건 인간 능력의 한계, 어쩌면 그 너머에 있는 도전입니다. 마치 숨을 참고 마라톤을 뛰려는 것과 같죠. 하지만 알리에게 이건 원칙 문제였어요. 그는 자신의 힘이 기술의 힘이 아닌 자신 신체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2월 4일, 그룹은 7,300m 고도에 위치한 캠프 3을 떠났어요. 이건 최후의 공격 전 마지막 거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죠. 날씨가 그들에게 작고 허약한 기회의 창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뭔가 이상했죠. 베이스 캠프에서 관측자들은 불안하게 일기예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격 그룹은 시간 여유를 두고 한밤중에 캠프를 떠나야 했는데 그들은 늦게 이미 자정이 지나서 출발했어요. 그런 고도와 추위에서 지체되는 매 순간은 잃어버린 에너지, 날아간 기회입니다. 시간이 그들의 적이 되어버렸죠. 시계가 똑딱거립니다. 그들의 생명의 타이머가 똑딱거리고 있어요. 2월 5일 아침. 해가 간신히 본구리에 스치며 눈을 유령 같은 색으로 물들일 때 그들은 느리지만 끈질기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쌍안경으로 그들이 보였죠. 거대한 하얀 경사면 위에 세 작은 점들이었어요. 그들은 경로상 가장 위험한 부분, 병목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8,200m 고도에 있는 고층 건물만한 거대한 돌출빙하 아래에 좁고 거의 수직인 협곡이었죠.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떨어지는 돌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의 첫 장이 펼쳐집니다. 알리의 아들 사지드의 산소 탱크 조절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는 산소 없이 갈 계획이었지만 비상용으로 탱크를 가져왔었죠. 이제 그 장비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도에서 그런 것 없이는 신체 기능이 멈추기 시작해요. 알리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는 위험의 첫 징후들, 의식 혼란, 운동 조절 능력 상실을 보았죠. 이건 고산 뇌부종의 증상으로 그런 고도에서는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알리안의 아버지가 등반가를 위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아들에게 즉시 하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지드는 반박했고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알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들이 돌아서게 했어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전한 아래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위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사지드는 비틀거리며 3번 캠프로 하강을 시작하는 반면 알리, 존 스노리, 후안 파블로 모어 이렇게 3명의 모습은 그들의 길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들은 보틀넥으로 들어섭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관찰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지드는 몰려오는 허약함과 싸우며 3번 캠프로 내려갑니다. 그는 텐트로 기어들어가 기다립니다. 그는 위로 아버지를 삼켜버린 그 경사면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들이 이제 곧 지치긴 했지만 승리한 채로 하강에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립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얼음 평원을 비현실적인 주황색 빛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경사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카라코람의 얼음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텐트 안에는 바람의 울부짖음만이 끊는 압도적인 정적이 흐릅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전등의 빛, 희망의 가느다란 빗줄기를 보길 바라며 어둠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무관심한 별들의 반짝임과 산의 거대한 검은 실루엣만을 봅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고도 7,300m, 얼어붙은 지옥 한가운데에서 혼자서. 그는 거의 20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월 엿새 날 아침, 그는 하강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 일부를 그 텐트에 남긴 채 그는 위험하고 고독한 하강을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그의 소식은 캠프의 눈사태처럼 덮쳐듭니다. 세상이 숨을 멈춥니다. 즉시 등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수색 작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파키스탄 군대는 헬리콥터를 이륙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파일럿들은 희박한 공기가 블레이드를 간신히 지탱하는 곳, 극한 고도 7,800m까지 기체를 올리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산의 경사면에 배를 긁으며 모든 균열, 모든 쿨루아르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경사면은 비어 있습니다. 수색에는 가장 강력한 카메라와 미세한 열원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기가 투입됩니다. 그들은 얼음 평원을 다시 스캔합니다. 하지만 산은 완벽한 석관이 되어 그 비밀을 내놓지 않습니다. 날은 흘러 일주일이 되고 또 다른 주가 됩니다. 처음에는 밝은 불꽃처럼 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가고 잿더미가 됩니다. 2021년 2월 여려들은 날, 생각 가능한 그리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후 파키스탄 정부는 비극적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 존 스노리, 후안 파블로 모어는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선언됩니다. 수색은 중단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여름이 찾아옵니다. K2는 그 모습을 바꿉니다. 산을 옥죄던 얼음 껍질이 7월 햇살 아래 녹기 시작합니다. 여름 등반 시즌이 시작됩니다. 수십 개의 원정대가 다시 정상을 향해 나섭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6날 비극으로부터 거의 반년 후 산은 그 비밀을 조금 열어보이기로 합니다. 메디슨 마운티니어링 원정대의 셰르파 팀이 경로에 고정 로프를 설치하던 중 끔찍한 발견을 합니다. 처음으로 한 명을 발견합니다. 후안 파블로 모어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 어택 캠프사 위로 약 400m 지점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로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셰르파들은 상승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불길한 보틀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고도 8,300m에서 그들은 두 번째 사람을 발견합니다.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입니다. 그 역시 고정 로프에 매여 있습니다. 그의 자세는 그가 휴식을 위해 멈춰 섰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그의 칠레 동료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사면 위로 약 100m 더 높은 곳에서 셰르파들은 세 번째 존 스노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주요 트레일에서 떨어진 곳에 누워 있어 마치 바람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으려 했거나 지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이 발견은 그들의 일지에 담긴 마지막 말 없는 페이지와 같습니다. 시신들의 위치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게 해줍니다. 그들이 추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재앙, 눈사태 혹은 낙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멈춰 섰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그들의 시신이 서로 다른 고도에서 발견된 것은 그들이 밀집한 그룹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하강 중 그들의 힘이 서로 다른 시간에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추위, 저산소증, 그리고 극한의 피로가 그들을 하나씩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산속으로 녹아들었고 그들의 내부 배터리가 하나씩 소진되었습니다. 산이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보다 오래 버틴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몇 시간의 그림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빠른 결말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높고 추운 곳에서의 느리고 고요한 사라짐이었습니다. 이제 시신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가장 어려운 작업, 사건의 재구성이 시작됩니다. 등반 수사관들, 노련한 고산 등반가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그림은 그 일상성으로 인해 오싹할 정도입니다. 세 명 모두 고정 로프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절벽 추락, 눈사태,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극적인 가설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규칙을 지키며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존 스노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알리가 조금 낮은 곳에서, 후안 파블로 모어가 더 낮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마도 이미 정상에서 하강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오르막이 아닌 힘이 이미 바닥난 하강길에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은 단순하면서도 끔찍합니다. 추위와 저산소증으로 악화된 극한의 피로, 그들의 신체가 그냥 꺼져버린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걷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입니다.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추고 경사면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추위가 독처럼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근육이 말을 듣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며 그냥 잠이 듭니다. 영원히. 이것은 고요하고 말없는 떠남입니다. 로프에 매여 굳어버린 알리의 자세가 정확히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휴식을 위해 멈췄고 더 이상 움직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 후안 파블로 모어는 다른 이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곳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상태가 더 좋았거나 단순히 마지막까지 자원을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아래로 캠프 C로 돌파해 도움, 산소 구원을 얻으려 시도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는 더 오래 싸웠고 수백 미터를 더 내려갔지만 그의 힘도 고갈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패배한 시간과의 필사적인 경주였습니다. 하나의 치명적인 순간, 하나의 잘못된 발걸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그들을 한계로 이끈 수천 개의 작은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남김없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산에게 주었고 집으로 돌아갈 것 하나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괴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을까요? 시신과 함께 그들의 소지품들, 고프로 카메라, 휴대전화, 위성 트래커가 발견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이제 정상에서의 영상, 승리자들의 마지막 미소가 나타날 거라고요. 하지만 반년 동안 얼음 지옥에 있었던 기기들은 그 비밀을 쉽사리 내놓지 않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파일들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위성 전화는 잘못된 좌표의 유령 신호들, 허공으로 향하는 무의미한 섬광만을 내보냅니다. 정상에서의 직접적인 증거, 사진이나 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비밀은 영원히 고도 8,611m 그곳에 그들과 함께 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지드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해냈다고. 그들의 속도, 출발 시간, 시신 위치에 대한 분석은 그들이 오르고 하강을 시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름 사지드는 K2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을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는 보틀렉까지 올라가 그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주요 경로에서 벗어난 얼음 감축에로 옮깁니다. 그는 그것을 아래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안식을 주고 다른 등방아들의 시선으로부터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영원한 얼음에 맡기는 이별 의식을 치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장이 뛰었던 그곳 산의 품에 그를 남겨둡니다. 이 비극은 파키스탄 전역을 뒤흔듭니다. 알리 사드파라는 영웅에서 전설, 국가적 신화로 변모합니다. 그의 고향 마을에서 샌들부터 그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사람을 기리며 등반 학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포터와 가이드를 준비시킬 이 기관은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도 가르치며 알리가 갖지 못했던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지드는 아버지와 작별한 후 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요. 아버지가 꿈꾸던 대로 산소 보조 장치 없이 8,000m 고산 등반을 시작하지요.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을 지구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들로 전해요. 무하마드 알리 사드파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등반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는 세계가 파키스탄 고산 등반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꾼 이야기죠. 그는 그들이 단순히 남의 영광을 나르는 일꾼이 아님을 증명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산의 왕이에요.